전문가에 대한 내용들도 내용이 갈릴 수밖에 없다. 여기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어떤 예측을 좀 하는 거는 의미가 크게 없은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두꺼비 세무사입니다. 오늘 제가 작가님 한번 모셨습니다. 예전에 한번 모시긴 했었는데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계세요. 부동산 매도 불변의 법칙, 저와 이제 같이 부동산 책도 썼었고요, 이분이. 그래서 이번에는 부동산 매도, 우리가 지금 집값이 이제 엄청난 변수에 지금 휘말리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도 매도를 잘 하십니다. 워낙 그 개인 투자를 잘 하시는 분이라서 매도 불변의 법칙이란 책을 이상준 작가님과 그 다음에 세무사님, 지훈 세무사님하고 이윤구 법률 자문하시는 분이랑 같이 책을 쓰셨어요. 근데 정말 매도가 예술이잖아요, 부동산은. 네, 실제적으로 매도를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사실은 좀 시중 서점에 가시더라도 이제 내가 어떤 물건을 샀다, 그리고 어떤 물건을 사야 된다라는 책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아, 맞네. 실제로 매도에 관련된 책들은 사실은 굉장히 없고, 그렇다고 이런 내용들을 블로그나 아니면 어디가 우리가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내용들도 없고 하다 보니까 전적으로 사실 중개사 분들의 말에 굉장히 많이 좀 현혹당하시고, 그리고 또 많이들 넘어가시는 내용들이 많으세요. 이렇다 보니까 이 매도 관련된 책을 한 권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라는 생각으로 이제 매도 관련되게 되면 사실은 매도에 관련돼서 중개업자 분들을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저희가 상대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들도 필요하지만, 사실 계약법에 관련된 내용들도 걸려져 있고요. 이제 그리고 세법에 관련된 내용들, 우리가 부동산을 매도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거는 양도세 신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워낙 또 세무사님 잘 아시는 분야이긴 하지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3명이서 모여서 이제 각각의 영역에 맞춰서 이 책에 대한 내용들을 만들었고요. 책에 대한 컨셉은 매도를 내가 만약에 생각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A부터 Z까지를 전부 다 알려줄 수 있는 책을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내용으로 이 책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좀 집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 제가 봐도 필요하다라고 느낀 게,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은 어느 지역을 사라 이것만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그 누군가는 또 그걸 팔 텐데, 사실 사는 사람 입장에서만 대부분의 부동산 책들이 돼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매도가 사실 더 어려워서 오히려 매도할 때 저를 더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 세금이랑 그런 거 하면서 특약 문구나 이런 것들 물어보시는 게, 이거 지금 워낙 인맥이 또 대단하셔서 이 네이버 부동산 스터디 모르시는 분들 없을 텐데, 거의 부동산 운영자분이랑 김종률 아카데미 원장님이랑 유튜브 최부심 대표님이죠, 최상욱 대표님께서도 이제 서평을 써주실 정도로, 추천서를 써주실 정도로 제가 봤을 때 좋은 책입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9월 7일날 부동산 규제라고 적어놨어요. 사실은 공급 대책이지만 사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작가님은 규제라고 좀 파악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신호인지 좀 한번 말씀을 한번 주시죠. 9월 7일 대책이 나왔을 때 저는 사실 이제 두 가지의 사실 굉장히 좀 놀라움을 좀 표시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일요일에 이런 대책이 나오는 경우들을 사실 좀 처음 본 것 같아요. 물론 뭐 과거에는 이런 비슷한 어떤 그 형식의 발표들이 좀 있었다라는 내용들을 말씀 주시는데, 저는 이제 일요일에 이렇게 발표가 나온다는 찌라시들이 확 돌았을 때 사실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근데 일요일날 이 대책이 나왔고, 두 번째 놀랬던 거는 대책에 대해서 이제 부동산에 대한 규제책에 대한 부분들이 대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공급 대책에 대한 내용들이 사실 메인이었고, 거기서 이제 일부에 대한 이제 대출 및 거래 규제 강화에 대한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두 번째 놀랐던 포인트가, 이 규제가 나오는데 왜 공급 대책을 일요일날 발표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놀랬다라는 말씀 드린 거고, 어쨌든 이 대책에 대한 내용들을 잠깐 리마인드 드리게 되면, 첫 번째는 공급 확대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대책의 핵심은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 근데 뭐 이렇게 뭐 신규 착공에서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에 대한 내용들은 너무 이전까지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다. 너무 많이 들었어요. 사실 이게 어느 정권 때부터 135만 가구가 다 이제 또 합산이 된 건지조차도 굉장히 좀 애매모호할 정도로 트래킹하기도 힘들어요. 맞습니다. 전 정권, 전 정권 뭐 이렇게 다 합쳐서 135만 가구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LH가 공공택지 매각을 중단하고 직접 주택 공급 시행자로 나선다고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효율성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나 더 좋아질지,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시장의 반응이 어떨지에 대한 눈으로 좀 더 봐야겠지만, LH가 직접적인 공급 시행자로 나선다는 거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만큼에 대한 시장의 임팩트가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좀 궁금한 내용들이고, 세 번째는 상계 신도시 조성 가속과 도심 내 이제 공공청사라든지 학교 용지 등 유유부지를 활용해서 인허가 단축에 대한 부분들, 재개발 재건축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이게 줄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뭐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핵심적인 내용은 135만 가구를 신규 착공해서 공급을 대폭 확대하겠다. 그 주체는 LH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에 대한 내용이고,
두 번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두 번째에 대한 내용 때문에 사실 살짝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약간 염려가 됐었는데 대출 및 결혈 규제 강화에 대한 내용들은 규제 지역 LTV를 이제 50%에서 비규제 지역은 아닙니다. 규제 지역만 LTV를 50%에서 40%로 낮추고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 매매사업자의 신규 지담대는 사실상 전면 금지하는 내용으로 일단 진행이 됐었고, 그리고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도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 2억 원으로 1원화 된다는 내용으로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대출 및 결혈 규제 강화에 대한 부분들도 제가 생각할 때는 커다란 어떤 규제가 강화가 많이 된 어떤 내용들은 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고, 오히려 이런 규제에 대한 내용들이 나타나고 나서 실질적으로 상급지 중심으로 조금 더 시장이 좀 더 이제 불확실성이 없어지다 보니까 조금 더 매매가 좀 더 활성화되고 있는 내용들도 지금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9월 7일 날 대책에 대한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저의 약간 좀 생각을 말씀드리게 되면, 제가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주택자들한테는 즉각적인 영향은 굉장히 제한적일 것 같아요. 향후에 공급적인 신호에 대한 성격으로서 일단 발표를 했다라고 보시면 제일 궁금했었어요. 결국은 이제 워낙 투자를 직접 하시니까 네.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사실 다 생각이 다르시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매도할 때의 생각도 무주택자 물론 없으시지만 생각이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무주택자는 매도자의 생각을 알아야 자기가 매수를 하니까. 정확한 맞습니다. 말씀이세요. 네. 그래서 네. 말씀 한번 해주시죠. 이쪽. 조금 더 나눠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규제 지역에서 뭔가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제한적인 내용일 수밖에 없어요. 저도 맞아요. 이제 뭐 회사원이기도 하고 투자자이기도 하지만 주변에서 여러분 지인들께서 저에게 물어보시는 내용들이 주택을 이제 언제 어디서 사야 되냐에 대한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분들이 처음부터 강남에 집 산다는 생각으로 진행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없으시고요. 더군다나 요즘처럼 자금 소명에 관련된 내용도 굉장히 힘들게, 장원 세무사님 지금 한숨을 쉬시는데 이렇게 굉장히 심하게 진행이 되는 이 지금 현실 속에서 강남이나 서초, 뭐 송파에 있는 집을 한 번에 내가 들어가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없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무주택자 분들은 LTV에 대해서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70%가 그대로 유지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단연컨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아무 영향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되게 역설적으로 무주택자는 아무 영향이 없는데 사실 다주택자도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게 되면, 다주택자들은 원래 매번 매 맞는 애약이었어요. 매 맞는 애약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규제에 대한 대책이 나옴으로써 다주택자들이 뭔가 지금 더 신규로 투자할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주변에 없으시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취등록세에 대한 중가를 갖다가 13%가 넘게 그렇게 진행이 되는 내용들을 갖고 어떻게 내가 새로 투자를 할 것이며, 또 재산세에 대한 내용들은 둘째 치더라도 종부세에 대한 내용들은 또 어떻게 감당하려고 지금 투자를 할 것이며 얼마를 남겨먹겠다고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번 대책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영향도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원래 아팠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더 아프진 않아요, 이런 대책에 따라서. 맷집이 그리고 세지셨어요. 맞습니다. 다 이미 주택수를 딱 2주택 정도로 줄여놨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미 지금 뭐 수년 전부터 왔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더 이상의 어떤 영향은 없다라고 보는 거고, 사실 이제 1주택자 분들이 사실 갈아타는 데 있어서 보통 이제 자기 주택을 뭔가 처분에 대한 내용들을 갖고 갈아타는 데 있어서에 대한 LTV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뭔가 제한 조건이 걸리게 되면 여기서는 조금 영향이 있을 수는 있겠다. 이분들이 이제 보통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집보다는 더 좋은 집들을 자기가 모아놓은 다른 에쿼티를 이용해서 이제 추가적인 내용들을 투여를 해서 그걸 이제 또 다른 레버리지를 일으켜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1주택자 분들에게는 갈아타는 데는 조금 영향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정도까지 만 일단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번에 주말 발표가 좀 말해주듯이 왜 주말에 이 대책을 발표했을까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들여다보게 되면, 저는 이 정부도 분명 알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참 어렵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죠. 국토부에 이제 실제 일을 하시는 분들과도 좀 얘기를 해보게 되면 모르고 있지 않아요. 얼마나 스마트하신데요. 근데 얼마나 스마트하신데요. 근데 결국은 주말에 발표를 할 수밖에 없을 정도에 대한 내용들로 실무 공급에 부족하다라는 내용들이 사실은 본인들이 그거를 인정하는 꼴이 돼버리지 않았나. 굉장히 실물 공급 부족의 역설에 대한 내용들로 얘기 드릴 수 있을 상황일 것 같아요. 정말 공급이 부족하구나. 이 시장에는 정말 공급이라는 게 부족하고, 예전에 그 모 국토부 장관께서 집이 뭐 빵이라면 24시간을 일해서라도 뭔가 굳겠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던 것처럼, 그게 단기간에 공급이 되지 않는다는 거에 대한 역설적인 표현을 갖다가 이렇게 일요일날 대책에 대한 형태로 만들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도 이제 그 공급, 이제 전 세무사로서 그 부동산 시장을 보니까, 근데 대책에 이제 투자자로서 보셨을 때는 이게 의도된 거랑 비의도된 신호 같은 것도 보이시잖아요, 사실. 좀 네, 맞습니다. 그거는 뭐 어떤 부분을 좀 말씀 주시고 싶으신지 혹시? 이번에 주말 배포가 말해주듯이 주말에 갑자기 이런 부동산 대책에 대한 내용들도 굉장히 알맹이도 없이 지난번에 발표했던 내용들을 다 종합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 실물 공급이 부족하다는 내용들로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내용으로밖에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주말 배표가 말해주듯이 실물 공급의 부족의 역설이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는 이 공급이라는 거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얘기하지만 예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리마인드 시켜주는 그런 어떤 효과에 대한 내용들밖에 없을 거고 결국 주말에 이런 내용들을 발표함으로써 이제 매수 심리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누그러뜨리게 되는 어떤 효과가 있지 않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에 대해 각각의 영향을 말씀드렸지만 이런 대책이 나오게 되면 사실은 무주택자분들 굉장히 좀 혼란스러워 하시거든요. 이런 대책에 대한 영향으로 집값이 또 내려가는 게 아니야. 지금 내가 매수를 준비하시더라도 굉장히 불안해 하시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매수 심리에 대한 부분들을 당분간 좀 워워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에 대한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은 분명히 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분명 본인들도 이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에 대한 부분들은 인지를 하고 있고 굉장히 큰일 났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고 있다라는 거를 저는 좀 간파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이게 촬영하는 오늘 주말에도 전고가 갱신되는 걸 제가 단톡방에서 막 보고 왔거든요. 맞습니다. 네. 매수 심리가 이제 어떻게 될 거라는 생각이지만 사실 결국 가격은 올라가고 있고 이게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전세 시장이나 아니면 금리 쪽엔 또 어떻게 비춰질 건지 사실 만약에 매수에 대한 대기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매수를 하려다가 매수에 대한 내용들을 뭔가 좀 다음 이게 좀 미루게 되는 어떤 내용이라고 하게 된다면 사실 이분들에 대한 수요는 전세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러면 사실 전세가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더 견고하게 버티게 되는 어떤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아, 전세가가 예, 탄탄해지는구나. 맞습니다. 오히려 전세가에 대한 내용들이 이분에 대한 수요들 사실 무주택자들에 대한 수요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 게 첫 번째는 매수에 대한 수요일 수도 있지만 또 한 가지에 대한 내용들은 사실 전세 수요에 대한 내용들도 될 수가 있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한쪽이 만약에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고 뭔가 걱정이 된다 하게 되면 당연히 그 다른 쪽 방면으로 몰릴 수밖에 없어서 전세에 대한 어떤 시세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견고한 흐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가 저희 미국 금리가 지난주에 한 번 더 그렇죠. 내리긴 했었지만 아직 국내 금리는 어떻게 될지는 좀 향방은 모르지만 하방 압력에 대한 내용들을 굉장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일 것 같고요. 이제 금리가 내리게 되면 아무래도 주택 매수에 관련된 내용들은 조금 더 이 심리가 살아나는 어떤 내용들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실제 금리가 그렇게 많이 내려가진 않는 좀 그렇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실제 기준금리가 내려갔을 때 실제 금리에 대한 면들이 얼마 정도에 대한 영향이 있을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면서 시장의 향방을 좀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좀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실 투자하는 입장에서 군중하고 약간 반대로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맞습니다. 뭐 투자하실 때 그런 거 전혀 없으신가요? 뭐 이게 막 이런 막 엄청난 의견들 때문에 이거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이번에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별로 없으세요? 언론사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부동산 전문가 분들을 대상으로 1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다음 연도에 부동산 시장이 내려갈 것인가 올라갈 것인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나눠진 내용이 6분은 올라간다고 하셨고요. 6분은 내려간다고 하셨어요. 2분은 보합이라고 말씀 주셨고요. 그 결과가 일단 어떻게든 간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전문가분들에 대한 의견들도 그렇게 가릴 수밖에 없다. 어떤 분들은 올라간다 내려간다. 근데 정확하게 그 상황이 2분이잖아요. 14명 중에 6명은 올라가고 6명은 내려가고 2명은 보합이다. 전문가에 대한 내용들도 굉장히 내용이 갈릴 수밖에 없다. 여기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어떤 예측을 좀 하는 거는 의미가 제가 생각할 때는 크게 없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시간이 지나면 내년 예를 들어서 2025년에서 2026년이 넘어간다고 했을 때 2025년의 조건으로서는 이제 각 부분의 전문가들께서 생각하시는 내용들에 다 로직들이 있겠죠. 하지만 2026년이 됐을 때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변수에 대한 부분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동산을 예측하는 거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좀 의미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부동산은 사실 그때그때마다의 대응으로서 저희가 좀 헤쳐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랑 아주 똑같아요. 저는 대책에 따라서 이게 휘둘리는 거지 그 시장의 흐름을 볼 수 있다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나마 저는 생각하는 건 입지인 것 같아요. 그거는 정확한 표현이십니다. 입지라는 거는 절대 변하지 않는 어떤 상수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굉장히 맞는 내용인 것 같고요. 사실 부동산을 명확하게 예측을 한다는 거에 대한 부분들은 정책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맞아. 내용이랑 동일한 얘기예요. 정책이라는 게 뭐 금리가 됐던 아니면 부동산 공급에 대한 대책이 됐던 아니면 규제 대책이 됐던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정책이라는 거는 절대 예측의 범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예측을 한다기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제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다양하게 어떤 대책이 나왔을 때 나는 어떤 포지션에 대한 내용들로 대응을 하겠다라고는 하게 되는 각각의 시나리오별로에 대한 나의 대응 전략은 분명히 있어야겠다라는 생각들이 있는 거죠. 그 시나리오가 단순히 하나의 그 시나리오밖에 없다고 하게 되면 그 시나리오대로 흘러가지 않았을 때 굉장히 당황하게 되는 거고 시나리오가 여러 개 있을수록 나의 그 대응에 대한 부분들의 내용들은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러면은 그 많은 투자 자문을 좀 해주시긴 하잖아요. 사실 뭐 네, 조언 맞습니다. 정도를 해주시는 건데 생각하셨던 거랑 근데 물어보시는 분은 생각이 반대될 때가 많으실 것 같은데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생각들에 대한 부분들이 보통은 되게 대중들의 심리는 되게 동일하세요. 이런 규제 대책이 나오게 되면 대중들에 대한 생각들은 전부 다 규제가 나왔으니까 뭔가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생각으로 다들 그러면 이 단계, 이 지금 상황에서는 집을 사지 않으려고 굉장히 하시는 내용들이 강합니다. 대책에 따라서 집값이 내려가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달라지는 어떤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 불확실성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들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얘기하시는데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내용들은 항상 군중과는 좀 반대로 생각해야 되는 내용들이 사실 투자자로서 가져야 되는 첫 번째 덕목 중, 그러니까 우리 첫 번째 우리의 어떤 덕목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의 하나라고 생각이 좀 드는 내용들은 뭐냐면 투자자들이 몰리게 되면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거래량 수가 늘어나게 되면 가격이 올라갈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간단한 이치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부동산이라는 거는 정해진 가격이 없고 마켓 프라이스라고 하는 시가대로 사실 거래가 되지 않습니까? 매수와 매도가 가격에 대한 내용들이 서로 맞아야지만 거래가 일어나는데 그 단지에 제일 좋은, 제일 싼 물건이 팔리게 되면 그 다음에 비싼 물건을 또 이제 사야 되거든요. 근데 그 물건도 팔리게 되면 그 다음에 비싼 물건들도 사야 되는 내용들이 생기고요. 이러다 보니까 거래 건수가 늘어나면 사실은 부동산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대중들이 만약에 다 집을 사게 된다고 한다면 나는 절대로 싼 가격에는 못 산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하지만 지금 같은 어떤 대책이 나왔을 때 조금 여기에 있어서 좀 부동산 시장이 잠잠해졌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내가 좀 부동산 시장에 좀 접근할 수 있는 어떤 내용들, 즉 말씀드리게 되면 제일 지금 현재 가성비가 좋은 물건들을 내가 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일부 가장 마지막 질문 같은데 공급 대책의 실제 공급 시차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번에 약간 착공 기준으로 바뀐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사실 지난 3기 신도시에 대한 내용들로 좀 구체적인 예를 좀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3기 신도시는 문재인 대통령 정권 시절에 저희가 이제 거의 막바지에 발표를 했었죠. 그때 워낙 집값들이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3기 신도시에 대한 내용들로 지정을 해가지고 발표를 했었는데 3기 신도시 중에 제일 빠르게 진행되는 곳 보게 되면 왕숙 신도시, 뭐 계양 신도시 몇 군데가 좀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 왕숙 신도시 발표는요 2018년도 말에 그렇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본청약이 그러면 언제 정도 들어갔냐? 사전청약 이런 거 의미 없으니까 본청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약은 2025년 7월 달에 청약이 그렇죠. 일어났고요. 이제야 청약을 한 겁니다. 저희 딱 2달 전에 청약을 했었고요. 그럼 입주는 언제냐? 그럼 2028년 8월 예정이래요. 2028년 8월이면 2018년 말부터 2028년 8월까지에 대한 기간 생각해보면 딱 10년이거든요. 10년에 대한 시간들이 보통 걸릴 수밖에 없다. 그것도 빨라야. 정말 빨랐던 게 저는 이제 토지 보상을 하니까 맞습니다. 현장에서 보면 와 진짜 빨랐습니다. 하남 교산도 간평하기도 전에 그냥 우선은 보상을 빨리 받아가라 이런 식이었으니까 아직도 그게 기억나네요. 진짜. 네. 그래도 10년인데. 그래도 10년인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부동산에서 저희가 대책으로서 이런 공급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뭐 내년이나 내후년에 당연히 내가 전세 한 바퀴 돌고 나서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은 전혀 아니다라는 걸 좀 명확히 알았으면 좋겠고, 이걸 정부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 지금 이제 이 시장에 대한 심리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어떤 형태로 공급은 계속 우리가 이뤄낼 거다라는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걸로 좀 이해를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신호를 계속 이렇게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정부 입장에서도 이제 안정화되길 바라는 맞습니다. 거니까. 네.